여기 보시면은 의사결정 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시전 트리라고 있고, 우리가 앞에 dt라고 함수를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저번 시간에 이 함수에 대해 공부하지 않았지만 호출하고 리턴 받는 건 해봤습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어떤 분류 규칙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류, 회귀하는 지도학습 모델 중 하나입니다. 지도학습 모델이라고 하면 답안지가 있다는 말이죠. x가 있으면 y가 있다는 거예요. x가 있으면 y. 그래서 인간이 이 정답지를 갖고 있고 정답을 매겨준 다음에 학습을 하는 지도학습 모델 중 하나다. 보시면은 모양이 트리같이 생겼죠. 트리라는 자료 구조는 이제 컴퓨터에서 나오는 자료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폴더 구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 구조. 폴더 구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쉽긴 한데 약간 뒤에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네. 이 하나하나의 이제 박스들을 우리가 노드라고 불러요. 노드가 이제 지역하면은 그 나무 마디라고 하거든요. 나무 마디. 가지가 갈라지는데 그 동그랗게 튀어나온 거 있죠. 노드라고 하고 제일 위에 있는 거를 루트 노드라고 부릅니다. 루트 노드. 루트는 아시죠? 우리 루트? 리눅스에서는 가장 권한이 센 거고 폴더 중에서는 제일 상위에 있는 거예요. 루트 노드고 여기에 이제 간선이라고 부르고요. 엣지라고도 부릅니다. 엣지. 간선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레벨 구조로 갖게 되고 이 루트 노드는 얘는 자식 노드라고 불러요. 얘의 부모 노드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페런치 노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얘는 자식 노드고 얘네 둘은 이 노드의 자식 노드예요. 그래서 자료 구조의 한 형태이고 이걸로 보시면 돼요. 얘도 모양이 지금 가지 나무로 돼 있죠. 그래서 보면 규칙이 있어요. 규칙. 여기서부터 분류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인가 얘 여기로 오는 거. 아이가 9.5보다 많은가 얘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거 타이타닉 예제를 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조건들이 설정되어 있고 거기에 맞는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이걸 형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의사결정 틀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양을. 여기서는 타이타닉 탑승 계획의 생존 여부를 나타내고 있고 어떤 질문에 따라서 이제 분기한다고 하죠. 분기. 여기 흩어지는 게 분기죠. 분기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답이 적혀져 있는 이거를 우리가 노드라고 부르고요. 얘를 루트 노드, 중간에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인터미디에이트 노드라고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들이 중요한데, 리프라고 하네요, 리프. 리프는 이제 낙엽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제일 밑에 떨어져 있으니까 리프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터미널 노드라고도 부르고 리프 노드라고 부른다. 그래서 기본적인 결정 트리의 아이디어는 이 리프 노드가 가장 섞이지 않은 상태로 즉 복잡성, 엔트로피를 낮추는 게 아이디어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분류를 하기 위해서 완전한 상태로 분류가 되는 것의 조건을 타고 내려면서 그게 이제 의사결정 트리의 목표가 됐고요. 우리가 섞이면은 불순도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물에도 뭐가 섞여 있으면 불순도라고 얘기하는. 결정 트리에서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불순도, 복잡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얼마나 다른 데이터가 섞여 있는지 우리가 분류를 하려면은 명확히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랑 분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섞여 있으면은 그죠? 분류가 잘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를 불순도라는 용어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분기 기준을 만들 때 현재 노드 위에 있는 노드에 비해서 자식 노드의 불순도가 감소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계속 지금 조건을 타고 내려오는 거니까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래서 현재 노드랑 불순도, 자식 노드인가의 불순도 차이를 여기 보면 인포메이션 개인 정보 획득이라고 한다. 그래서 불순도 함수는 이렇게 진위 지수라는 게 있어요. 진위 지수. 불순도 함수에 이제 구하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진위 지수라는 걸 활용을 하고 하나는 엔트로피라는 걸 활용합니다. 엔트로피라는 거는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용어에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엔트로피는 계속 복잡해지죠.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불순도,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는. 1부터 m까지 p제곱의 k에서 1-s 하겠다. 그러면은, 요렇게, 빨간 공하고 파란 공이 있을 때, 지금 총 개수가 16개죠. 16개 중에서, 지금 파란 게 몇 개요? 6개죠. 빨간 게 몇 개요? 5에서 이거는 10개. 그죠? 얘네를 제곱해 준 다음에, 빼면 돼요, 빼면 돼요. 0.47에 나오고, 근사치를 얘기하는 건 근사치. 이렇게 예제입니다. 진위 지수의 최대값은 0.5라고 나와요. 0.5. 왜냐면 분류를 하니까 0.5라는 거예요. 0.47.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진위 지수라는 어떤 개념.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 이론 시험에는 이거를 푸는 게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엔트로피는 지금 로그 2의 pi. 그러니까 얘는 단순히 지금 로그 더 이상밖에 없어요. 로그 여기 지금 로그 있고 여기 로고 있고 여기 로고 있고 얘는 1에 가깝죠. 1에. 두 개의 지표를 사용을 하는데 이해만 하시면 되고 실제 사용할 때는 엔트로피를 쓸 거냐 진위수를 쓸 거냐 인자로 전달하기만 하면 되고 이걸 했을 때 이 수치가 이 정도 나온다. 높은 게 좋다 낮은 게 좋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개념 이해가. 정보 획득이라는 건 아까 차이라고 그랬어요.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간의 불순도 차이. 조금 용어가 조금 와닿지가 않는데 어쨌든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에서 불순도를 줄이는 거니까 그 용어를 이제 정보 획득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불순도가 1에서 0.7로 바뀌었다면 아까 차이라고 했으니까 정보 획득은 0.3이다. 루트의 불순도를 계산하고 나머지 자식들에 대해서 불순도 계산하고 그래서 불순도 차이의 최대가 되는 분기 조건은 뭐야? 불순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불순도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 경기에 참가 여부를 표시를 했어요. 이런 어떤 표가 있고. 기원, 참가 XX. 이게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죠, 데이터. 각 로우는. 참가 여부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계산하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 공식을 사용한 거고. 네, 불순도 계산. 그래서 날씨별, 온도별, 습도별 이런 피처들에 대해서 다 계산하는 거예요. 날씨로 가장 먼저 분류를 할 건가? 그러니까 불순도가 0이 될 때까지 이걸 계속한다. 개념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류를 한 게 날씨, 맑을 때 습도가 정상일 때 이렇게. 날씨, 비일 때는 그러니까 지금 분류한 거죠. 분류, 비일 때. 바람이 불 때 강할 때는 안 가고 약할 때는 참가하더라. 이렇게 최종 결과를 봤습니다. 근데 이런 의사결정 트리의 방법은 리프노드가 100%한 가지 범주만 가지게 돼서 최대 트리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트리가 굉장히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아래로 뎁스가 길어진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 뎁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0, 1, 2, 3, 4 이런 식으로 몇 레벨을 가졌다라고 보긴 하는데 딱 봐도 이제 뭔가 지저분해 보이고 길어지고 조건을 많이 타다 보니까 연산이 느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항상 이제 인공지능에서 마주치는 문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최대 트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과적한 문제가 되나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테스트 셋에 둔감하게 작용을 해서 일반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지치기를 수행을 해서 일반 성능을 높인다. 프루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걸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걸 규제를 걸어가지고. 그래서 하부 트리를 제거해서 일반화 성능을 높인다.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 사용을 한다. 이제 인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리프 노드의 최대 개수, 한 노드가 분할하기 위한 최소 데이터 수 같은 것들의 옵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용함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 펑션 해가지고 어떤 뭐 시간 비용 복잡도 어떤 값들 이런 걸 나타내고 이런 함수가 있다고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장점이 있겠죠.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된다. 정규화, 결측치 처리, 이상치 같은 걸 하지 않아도 된다. 수치형과 범주형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다. 한계점은 과적화, 이거는 뭐 모든 모델에 나오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트리 크기를 사전에 제한하거나 프로닝 기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 한 번에 단 한 가지 변수밖에 고려를 못하죠. 그래서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힐 클램핑 방식이나 그리드 방식, 뭐 탐욕기법 얘기하는 거죠. 탐욕기법은 최적의 해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우리가 뭐 10,000원짜리를 최소한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래서 나는 뭐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 한 장이랑 1,000원짜리 5장을 하겠다. 이거랑 1,000원짜리 10장을 하겠다. 문제 해결을 했지만 그 해가 정답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 류의 문제를 다루는 걸 탐욕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최적의 해를 보장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차이에 따라서 트리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트리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건 한쪽이 좀 길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한쪽이. 그래서 이제 후에 나올 건데, 랜덤 포레스트는 뭐예요? 이 의사결정 트리가 여러 개가 있는 게 랜덤 포레스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트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걔들끼리 비교해가지고 제일 좋은 애를 택해서 성능을 높이는 기법. 의사결정 트리랑 랜덤 포레스트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잘 쓰이진 않아요. 시험이나 이런 데 나오기 때문에 샘플로 좀 보는 거고, 의사결정 트리 모델로 뭘 직접 현업에서 쓰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개념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본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번 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잘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말씀해주세요. 할 게 많아가지고, 네, 조금 설정을 보면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이면, 이렇게. 사용할 때는 우리 보면 scikit-learn에 트리라고 따로 있어요. 트리라는 모듈이 있고, 그 안에 decision tree classifier, 그러니까 의사결정 분류기라는 클래스를 가져와서, 우리 아이리스 붓고 데이터셋 또 나왔죠? 로드 아이리스 가져오게 되면 이 아이리스의 데이터셋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번치 객체로 되어 있어요. 번치 객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름이 들어있을 겁니다. 아이리스의 히스, 딕셔너리랑 똑같은 거니까 확인해보면 여러 가지의 값들이 존재하죠. 거기에서 데이터라는 필드만 뽑아서 X에 넣어줘야 되고, 타겟이라는 필드만 뽑아서, 그냥 피처만 뽑아서 Y에 넣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X, Y 완벽히 분류가 되겠죠? 항상 이렇게 기본적인 습관이 중요해요. 정확히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아니면 항상 먼저 구조 파악을 하고 개수 항상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원본에서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필요 없죠. 우리가 쓸 거는 데이터랑 답안지. 프레임, 뭐, 타겟 네임이니까 이거는 뭐 세토사, 그 품종에 대한 이름을 알려주는 거고, 얘는 디스크리션 줄임말이고요. 이것도 이건 열제목, 기타, 뭐, 파일램 이런 거 거의 안 쓰는 거죠. 메타데이터들이니까. 원래 이런 내장 데이터 셋들은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번치 객체는 딕셔너리와 의사하다. 키스를 뽑아내게 되면 이 자료의 속성을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X는 지금 페탈의 길이랑 페탈의 너비 가지고 있고, 걔네의 밸류스, 값들만 집어넣게 된 거고, 이 값들에 대한 정답지를 우리가 Y 아이리스 하고 있죠. 근데 Y 아이리스 이런 것도 찍어보시는 게 좋아요. Y 아이리스.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거 항상 해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X. 값도 항상 찍어보시면 좋아요. 첫 번째 값 찍어서 보는 거죠. 이렇게 딱 두 개로 돼 있고, 첫 번째 거 0번. 그러니까 정수형으로 잘 돼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뭐 시각화
있는 거고, 익스포트 그래프 비지라는 걸 가져와서 우리가 지금 트리 CLF 여기서 만들었죠. 우리 모델 클래스 선언하면서 인자 맥스 뎁스 아까 최대 깊이 지정해주고 랜덤 스테이트 부여해주고, 그러면 끝났죠. 모델 객체가 된 거고, 모델 객체로 피팅 X랑 Y 넣어주면 끝나죠. 모델을 만들어준 거예요. 모델 만들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모델 집어넣고, 이거는 뭐 출력 경로, 피처의 이름들, 클래스는 아이리스 데이터 타겟 네임을 하겠대요. 이런 옵션도 줘서 눌러보면은, 아까 여기 또 안 했구나. 위에 눌러야 되네. 경로 잡아주는 거. 로컬에서 할 때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나오죠. 이제 코랩 환경이니까. 누르게 돼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뎁스가 2개로 나왔죠. 깊이 2개. 최대 길이, 최대 깊이. 여기 보면 막 써있어요. 옵션들이. 보면 페탈 길이가 2.4보다 작거나 같은 거, 지니지수 나오고, 샘플, 50, 50, 50, 클래스는 세토다. 이렇게 나오고. 이거보다 이제 이거 참이면 여기로 가는 거고, 그죠? 이게 맞으면 얘는 여기로 가는 거, 세토사인 거고, 이게 아니면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버시칼라로. 버시칼라에서 또 요 조건에 맞으면 여기로 가는 거. 요 조건에 맞으면 여기로 가는 거. 얘는 버지니까 버시칼라로 클래스가 되어 있고, 안에 있는 값들 보시면 되겠죠. 샘플 수 있고, 지닐 수 있고. 이렇게 간단히 시각화해 할 수 있는 보고도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원문 맞죠? 지금 보면 개수 맞고 우리 150개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각 클래스별 개수 앞에 50개는 분류가 제대로 된 거잖아요. 세토사 50개. 근데 이게 아닐 경우에 이 조건에 따라서 2개가 분기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5개는 지금 버지니카로 예측한 거죠. 이거는 5개가 미스가 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하나를 버지칼라로 예측을 했다는 거죠. 데이터가 얼마 없고 3개 클래스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거 넘어갈게요. 읽어보세요. 클래스 예측 우리가 그래프로 받고 1차 분할 기준이 아까 2.45cm였죠? 여기 써있는 거 2.45cm. 첫 번째 분할 기준. 2차 분할 기준은 꽃잎의 너비였어요. 여기 페탈 위드스 1.75. 3차는 꽃잎 길이. 4.85, 4.9. 근데 이게 잘린 거냐? 왜 안 나와? 그래서 1차, 3차 분할 기준은 그래프 그리는 부분이야. 그래프는 이 코드에서 그래프를 조금 현란하게 그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프를 좀 빼고 설명할게요. 그래프 그리는 거는 시약화하면 이렇게 안 그리셔도 돼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이런 것들 있다 보니까 뎁스 0일 때 아까 50개 정상적으로 한 번에 분류했고, 뎁스 1일 때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 5개 미스 났었죠. 여기 5개. 아까가 5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버지니카의 경우 하나 미스 났었어요. 여기. 그래서 의사결정 트리의 구조별로 이거를 시각한 거. 이렇게 구분했다. 뭐 쉬운 거니까 이해는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그려본 거. 1차, 2차, 3차에 대한 기준이 지금 들어있죠. 위에서부터. 처음에 2.45, 그 다음에 1.75 구분하고 4.95보다 작은 거 이렇게 오고, 개수 보이죠? 개수. 샘플 개수 있고, 앞에 0번이 세토사, 얘가 버지니카, 얘가 버시칼라니까요. 버지니카, 얘가 버지칼라죠.
항상 밸류는 이렇게 인덱스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맞았는지를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분류한 거죠. 분류. 지금 의사결정 우리 분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개의 클래스를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해서 분류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요한 팁. 우리가 이렇게 객체 변수, 그러니까 모델 객체 변수. 지금 디퍼라는 게 위에 어디 갔어? 어디 여기. 여기 지금 쉐커 코드 안에 껴있는데 여기서 이제 3으로 늘린 거잖아요. 뎁스를. 얘가 모델 객체잖아요. 모델 객체. 모델 객체를 접근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값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얘도 모델 객체 접근해가지고 트리의 인피니티, 불순도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 뭐예요? 객체란 얘기죠, 객체. 그러니까 이 트리의, 의사결정 트리의 불순도, 인피니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각각 어느 값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니지수 순서대로. 사실 이게 되게 쓸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델 객체는 모델 객체 변수를 가져올 수 있다. 속성을. 그래서 항상 이렇게 표시를 다 해주죠. 보통 이렇게 언더바 이런 거 달려 있어요. 좀 알기 쉽도록. 그래서 모델 객체에 접근해서 진위 불순도 같은 속성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의 우리 확률 측정해보는 거. 얘도 지금 트리 객체에 찍어놓고 프레딕트 프로바빌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랑 15. 얘는 지금 값을 그냥 넣어준 거예요. 값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예측해라. 모델을 우리가 학습해서 만들어놨고. 그러면은 뭐예요? 너비 길이가 오고, 그죠? 길이가, 꽃잎의 길이가 오고, 너비가 1.5인 그냥 인풋이에요. 인풋 X. 걔를 소수점 셋째까지 해서 반환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이거를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 정수로 보라고 했잖아요. 영일님이. 버지니카일 확률이, 가운데가 버시칼라죠? 버시칼라일 품종이 90%라는 얘기입니다. 세토사일 확률 0%. 버시칼라일 확률이 90.7%. 버지니카일 확률이 0.09%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함수가 뭐예요? 프레딕트하고 프로바빌리티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각 라벨만큼 자기가 예측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얘로 지금 예측을 한 겁니다. 55 횟수와 버시칼라 버지니까 그냥 프레딕트를 하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그냥 인덱스만 나오죠. 여기 프로바라고 하니까 확률까지 리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디퍼는 아까 맥스뎁스가 3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델을 두 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는 2짜리고 맥스뎁스가 얘는 디퍼 달린 애들은 3짜리. 얘도 다시 예측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해요? 결과도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죠. 이번에는 버지니카로 추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모델 예측 결과가 모델의 어떤 인자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2번으로 이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제 카트라고 나왔어요. 카트는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리그레션.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는 거의 90%가 분류랑 회귀 문제예요. 근데 이거 뭐 딥러닝도 비슷하긴 한데 거의 90%의 문제예요. 얘 45, 얘 45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좀 이론적인 내용들 진위불순도랑 엔트로피 했고 규제를 우리가 걸어준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쪽 트리가 한쪽으로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규제를 걸어준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맥스텝스까지는 했지만 여기에 민 샘플스 리프라는 게 있어요. 리프의 최대 개수를 지금 최소 개수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과대적합이 생겼고 오른쪽은 규제를 건 거. 여기 우리 메이크문스라고 되어 있는 얘도 사이키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초승달 데이터셋입니다. 초승달.
모양이 초등학생처럼 생겼어요. 보시면. 그래서 샘플 150개, 노이즈 일부러 넣어준 거죠. 0.2 정도. 왜냐면은 조금 실전 데이터가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CLF1은 아무것도 안 준 거, 아무 인자도 안 준 그냥 깡통 모델. CLF2는 여기서 지금 민 샘플 리프스라는 인자에 5를 줬어요. 그 다음에 모델 두 개를 각각 피팅 시키고 1, 2. 그러니까 1은 아무런 규제를 걸지 않은 거, 2는 그 규제를 건 모델. 우리 시각화로 넘어가죠. 뭐 이렇게 해서 걸렸어요. 두 개를 시각화했을 때 어떤 게 지금 딱 봐도 분류가 잘 돼 있나요? 오른쪽 거죠? 오른쪽 거. 우리 왜냐면 이게 지금 한 점도로 찍힌 게 이제 각 초승달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타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초승달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돼 있어요. 사실 되게 분류하기 어려운 그런 데이터 셋이에요. 왜냐면 선형 데이터도 아니고 특징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분포되어 있는 모양을 주고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비교적 얘보다는 그죠? 얘보다는 얘가 지금 잘 돼 있죠. 그래서 규제를 걸었을 때 어느 정도의 분류가 이렇게 되더라를 조금 체감할 수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제가 있는 모델이 일반화 성능이 좋다. 다시 한번 여기서 보겠다. 이번에는 샘플 수를 1000개로 늘렸습니다. 점이 1000개라는 얘기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냥 여기 객체 접근해가지고 스코어 찍었어요. 스코어. 그러면은 얘는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어큐러시라는 게 출력이 돼요. 어큐러시. 정확도. 이거 제가 이따가 자세히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표 관련된 거 오늘 다룰 건데. 그래서 이제 정확도가 어쨌든 거의 90%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90%. 규제 없는 거. 그런데 규제 있는 거. CLF2를 찍었더니 얘는 0.92. 0.92. 90%좀 더 높죠? 2% 정도. 그래서 어떤 규제 인자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우리 회귀 모델. 회귀는 좀 낯설 수도 있어요.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회귀라는 건 곧 예측이에요. 예측. 우리 중간에 이렇게 제가 만날 이렇게 리니어 회귀 선을 그리잖아요. 회귀선은 어떤 걸 의미하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선이 회귀선이에요. 회귀선. 그래서 회귀 모델을 만들면 여기 뒤에만 바뀝니다. 의사결정 회귀 모델이요. 여기가 클래시피어면 의사결정 분류기 모델이고 얘는 리그레서가 들어가니까 의사결정 회귀 모델. 여기서는 약간 랜덤하게 지금 넌파일로 생성을 하고 있죠. 지금 200개 랜드로 생성한 다음에 빼주고 0.5 빼고 얘는 제곱했으니까 얘가 이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초승달 모양이 나왔죠. 이렇게 다음에 여기 또 회귀 모델 만들어 놓고 맥스텝스 2를 줬어요. 그 다음에 모델 피팅하고 지금 0.2 0.2죠 0.2 값이 지금 뭐로 되어 있는 거야? X값만 전달했네. X1. 얘만 전달했더니 지금 보니까 뭐 0.27, 0.027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를 봤더니 또 이렇게 뭐 값마다 분류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스쿼드 에러라는 거는 회귀선에서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거리. 왜냐면 지금 뭐 이게 제곱 오차라는 이거든. 제곱 오차. 제곱 오차. 거리를 계산할 수치야. 거리를. 그러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3으로 지정한 모델. 그래서 얘도 모델 객체 변수에 접근해가지고 트리에 뭐 스레시홀드, 또 분할 기준점
찍어봤더니 뭐 잘은 모르겠지만 숫자 나오고 있어요.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였죠? 아무것도 없는 2였나요? 아까 아무것도 없었나? 2였죠, 2. 헷갈려. 얘는 3일 경우 어떤 분할 기준점, 스레시홀드 값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려본 거. 회귀예요, 회귀, 지금. 그래서 구간별로 회귀선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형태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얘가 더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데이터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상적인 선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곡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원래 이상적인 선은.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중다항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구간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더 비교적으로 가까운 구역이 더 많죠. 왜냐하면 이 점하고 이 회기선하고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회기선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x에 값 넣었을 때가 0.0인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10까지 했어요. 10. 조금 그 최소 샘플 리프스 얘를 10까지 넣고 보겠다. 왼쪽으로 했어. 왼쪽은 어떻게 되나요? 왼쪽은 이거 거의 그냥 이건 뭐 보이지가 않네요. 뭔가 잘못됐다는 그런 느낌이 확 들죠. 10으로 했을 때는 어때요? 확실히 아까 3으로 한 것보다 조금 더 조밀 좀 해주다 보니까 거리가 그냥 조금 더 작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왼쪽은 아무것도 안 준 모델, 그죠? 오른쪽은 주제를 걸어놓은 모델. 민 샘플스 리프라는 옵션은 다시 말씀드리면 리프 노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터미널 노드 걔가 최소 10개 이상의 샘플이 있어야 된다. 10개 이상의 인풋이 있어야 된다. 값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여기 시아크 코드에 연연하지 마세요. 네. 결정 트리의 단점. 훈련 시스템 회전 민감도 특이하죠? 뭐 회전을 하면 민감하다? 그러니까 즉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민감하다는 거예요.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데이터의 분포를 45도 회전시킨다는 얘기예요. 회전시킨다. 지금 보시면 원래 얘를 약간 오른쪽으로 45도 틀거죠. 똑같은 모델을 사용했는데 틀었을 때 조금 다 있는 거를 보면은 사실 뭐 잘 이렇게 와닿진 않지만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면은 그쵸?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여기 선에 닿아 있는 거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좋은 거죠. 얘가 조금 성능이 더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분포가 조금 바뀔 때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뭐 PCA 기법은 거의 저희는 약간 마지막 쪽에 나와요. 멋있는 마지막 차원을 축소하는 기법 중에서 이제 주성분을 분석한다는 내용인데요. 그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보시면 안에 내용을 보면은 뭐 있어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있고 데이터를 표준화시키는 스케일러 있고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차원을 축소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 모델을 만들고 제를 했더니 거기 나온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비슷하죠, 아까랑. 별 차이점 모르겠어요. 왜냐 여기 완벽하게 분류 안 된 것들이 좀 있죠. 있으니까. 결정 트리는 꽤 높은 분산을 갖는다. 훈련 셋이나 하이퍼 파라미터가 조금만 달라져도 완전히 다른 트리가 될 수도 있다. 심지어 동일한 모델을 계속 훈련시켜도 다른 결정 트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거는 이제 생성될 때마다 특성의 임계값을 랜덤하게 선택하기 때문이다. 랜덤 스테이를 지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실행할 때마다 랜덤이 되겠죠. 일반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없고 여기 줬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랜덤 스테이트는 이제 일관성 있는 결과 얻으려면은 넣어줘야 되겠죠. 실험 못 보니까. 얘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그려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항상 속성, 아까 속성, 이렇게 뜨는 거는 객체란 얘기입니다. 객체. 이렇게 우리 인지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죠. 니드, 트리에 접근하게 되면은 중요한 정보들을 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노드 수, 깊이, 다음에 사용된 클래스의 숫자, 피처의 숫자, 레이블의 종류. 여기서는 하나. 나뭇잎 수, 제일 마지막 노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진위불순도는 아까 위에서 나왔었고요. 진위불순도를 순차적으로 찍어줍니다. 그다음에 함수 이름도 똑같죠. children left, 왼쪽 노드 정보. children right, 오른쪽 노드 정보. 이런 옵션들 다 찍을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이 의사결정 트리는 잘 안 써서 이런 것도 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리프 노드가 이 파리 노드랑 똑같은 거죠.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결과가 되겠죠. 결과 아까 분류 결과들 3차원으로 나왔네요. 트리의 뭐 쉐이프, 밸류의 쉐이프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굉장히 다양한 거를 찍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너무 내용이 많아서 요거 한번 보죠. 요거 초승달세 데이터 가져오는 건데 왜 답이 안 달렸네. 이거 제가 문제로 내드린 것 같네.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채워 놓을게요. 지금, 원래 지금 풀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제가 예전에는 문제로 내드린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채워 놓겠습니다. 인공지능에서 성능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모델을 누가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를 만들 때, 모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사용하는 공통적인 어느 지표가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관념들, 개념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요게 돼야지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끼리는 여기에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면은 뭐 이게 얘기가 안 통하는 얘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보는 시험에는 200%로 나옵니다. 200%안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델을 평가하는 요소는 결국 모델이 어떤 예측한 결과를 나타낼 거잖아요. 걔랑 실제 답안지랑 비교하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도학습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학습은 답안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델이 예측한 거. 테스트 셋에 대해서 모델이 예측한 거랑 답안지랑 비교를 해서 몇 개 맞았는지를 보고 체크를 하면 될 거예요. 간단한 개념은 그렇죠. 정답이 true, false로 나와 있고 분류 모델 또한 true, false로 답을 내는 거예요. 얘는 모델의 입장이에요. 인공지능 모델의 입장. 얘는 답안지, 실제 정답. 각자의 앞따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TP, TP, FP, FN, TN 이렇게 나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 정답인데 혼동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실제 정답인데 모델도 정답이라고 한 거. 잘 보셔야 돼요. 실제 정답이 아닌데 모델이 정답이라고 한 거. 잘 보셔야 돼요. 실제 오답인데 모델도 오답이라고 한 거. 실제 틀렸는데
모델을 틀렸다고 한 거. 여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맞나? 그래서 여기 실제 정답에 맞게 좀 해석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true, false로 된 데가 있고, 조금 다른데, 정식 용어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앞에를 보고 얘기를 해요. 지금 말이 헷갈리니까 조금 밑에 거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true, positive, TP. 실제 정답이에요, 정답. 실제 정답인데, 모델도 positive, 긍정이잖아요. 증명을 한 거. 얘가 TP. 그 다음에, 실제 오답이에요, 오답. 실제 false, 실제 오답인데, 모델은 걔가 맞대요. 그럼 얘는 뭐예요? 실제로는 오답이죠. 틀린 거죠. 마찬가지로. 실제 true인데, 실제 true인데, 모델은 걔도 그래, 아니라고 한 거. 그 다음에 실제 정답인데, 모델이 또 아니라고 한 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맞는 거예요. 여기. 근데 틀린 거 틀렸다고 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답, 오답을 좀 나오셔야 돼요. 정답. 실제 true인 거를 모델도 positive라고 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실제 틀린 거. 실제 false예요, false. 왜냐면 정답이 아닌 걸 수도 있잖아요. 실제 아니라고 한 거. 아니라고 한 거를 모델도 아니라고 했대요. 얘도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케이스가 있는 거죠, 정답에서. 그 다음에 실제 아닌 건데 모델이 맞다고 한 거. 여기 오답이죠. 실제 맞는데 모델이 아니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좀 말이 저도 할 때마다 좀 헷갈려요. 그래서 약간 이것도 본인의 기준대로 딱 만들어 두셔야 돼요. 실제 정답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실제 true인 정답, 실제 false인 정답. 왜냐면은 항상 0, 1, 0, 1이니까. 얘는 1이고 얘는 0이잖아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안 해오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만은 우리가 이제 성능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양한 지표가 나와요. 다양한 지표. 프리시전, 에콜, 어큐러시는 아까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표들이라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근데 조금 처음 보시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용어는. 그래서 요거를 다 고려를 해야 돼요. 평가할 때, 모델을 평가할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외우냐면 저는 이거부터 봐요. 정밀도, 리콜. 얘는 현실 세계. 실제 현실 세계에 맞는 거, 내 모델이 맞다고 한 거예요. 실제 현실 세계 정답인 것 중에서 모델이 맞다고 한 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답안지가 true인데 모델이 true라고 한 거의 비율, 전체 중에서 TP를 말하는 거고요. 정밀도라는 거는 모델이 맞다고 했는데 모델이 맞다고 한 거. 내 중에서 실제로 맞는 거의 비율. 그러니까 실제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죠, 반대.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 이론적으로. 이걸 트레이드 오프라고 합니다. 트레이드 오프. 반비례 관계. 이거 여기 예를 설명을 해보면 날씨를 예측하는 모델이 실제로 맑다고 했는데 진짜 그날 날씨가 맑았는지를 살펴본 지표. 재현율은 진짜 맑은 날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모델 예측한 게 진짜 맑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의 시선으로 본 거랑 우리 현실 세계에서 본 거랑 입장이 다른 거예요. 시각만 다른 것 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하나를 완벽히 외워놓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 근데 어쨌든 지금 다 정답이 맞냐를 살펴보는 지표잖아요. 정답이 얼마 맞았나. 근데 모델 입장인 거와 실제에서 모델을 생각한 거랑 모델 입장에서 결과를 더한 거 보시면 돼요. 둘은 반비례 관계고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고 이해하십니다. 이제 웃긴 사실은 둘 다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비례라고 하는데 둘 다 높아야 돼요. 약간 조금 지금 와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델이 나와요. 학습을 하다 보면.
여기는 조금 쉬운 예를 들고 있는데, 확실히 맑은 날 예측할 수 있다면 해당 날에만 맑은 날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러면 얘는 편법을 쓰는 거죠. 맑은 날 예측할 수 있다면 해당 맑은 날은 맑은 날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예측을 안 하다가 표본을 줄이고 프리시전을 올린다. 그러니까 편법을 쓰는 거죠. 30일 동안 현실 세계에서 20일이 맑은 날이었는데 확실한 2일만 맞다고 예측한다면 이게 좋은 모델인가요? 근데 이 계산법에 의하면 프리시전은 100%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틀만 계산했는데 이틀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고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현율, 현실 세계에 나타난다. 저는 이런 식으로 약간 외우는 습관이 있어서 요걸 반대. 실제 맑은 날, 현실 세계의 날에 모델이 예측한 것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절대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면 지금 이틀만 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두 개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델의 입장과 현실 세계, 사람의 입장을 같이 고려를 해야지만 모델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프리시전과 리콜은 상호 보완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두 개가 높으면 좋을수록 좋은 모델이긴 하지만 두 관계는 트레이드오프, 반비례 관계에 있다. 굉장히 조금 재밌는 사실인데 다 높은 게 나와요. 이거는 해보시면 느끼게 되실 겁니다. 날씨에 대한 지금 예제에 대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더 헷갈려요, 읽으면. 그 다음에 오키로시가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오키로시. 그 다음에 이제 오키로시가 나와요. 제일 많이 쓰는, 이제, 분류에서 첫 번째로 쓰는 지표가 되겠고요. 제일 간단해요. 그러니까, 원래 총 데이터 개수에서 정답 개수의 정답 개수. 이게 정확도가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보시면 도메인의 편중이라고 나옵니다. 예측하고자 하는 우리 한 달이 특정 기후에 부합하는 비가 잘 안 오는 달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해당, 그 달에는 또 불균형하게 되니까, 맑은 것을 예측하는 성능은 좋게 나오지만, 비가 오는 걸 예측하는 성능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확도로도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모델 성능 평가를 하기 에 있어서, 또 이를 보완할 지표가 등장을 합니다. F1 스코어라는 것은 하모니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프리시전과 리콜의 조합 평균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막 산수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고 이거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A와 B의 하모니 시점 여기를 보는 거고 사다리꼴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각 변을 만나는 지점 사다리꼴로 내린 선분 이 지점이 조합 평균이라고 하고 기하학적으로는 길이보다 여기에 가장 평균들 작은 쪽과 큰 쪽이 있을 거고 이렇게 조합 평균을 사용하게 되면은 큰 비중을 끼치는 비아스가 줄어든다. 그래서 리콜 있고 프리시전 있으면 여기를 F1 스코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하학적인 설명까지 이해할 필요 없고요. 두 개의 조합 평균을 나타내는 거고 얘 같은 경우도 크면 좋다. 일단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관련된 지표들은 다 높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1로 표현 되겠지. 1 곱하기 100을 하면 우리가 퍼센티지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fall out이라는 지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실제 그러니까 실제 false인 데이터 중에서 모델이 true라고 예측한 비율 실제 아닌데 모델이 true라고 예측한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죠. 이게 만약에 암을 예측한 인공지능인데 실제 암이 아닌데 모델이 암이라고 예측을 한 비율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비율을 FPR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이제 굉장히 좀 줄여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생기면 안 되는 어떤 문제들이다 보니까
약간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린 거예요. 암예측 하는 경우는 이제 음성, 양성 이렇게 이진분류할 수 있긴 하지만 악성, 양성 이런 식으로 분류를 많이 합니다. 그 주제에 따라 다른 거고 뭐 스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마이너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어느 도메인에서는 이런 거는 되게 크리티컬한 이슈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건가, 어떤 모델을 쓸 건가, 어떻게 지표를 통해서 얘기를 할 건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ROC 커브라고 나옵니다. ROC 커브. ROC 커브도 공식화되어 있어요. X축. 위에서 설명한 FPR, 이게 S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리콜이 나오면 리콜. 프리시전.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되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왼쪽 봉우리가 높을수록 좋은 모델이고 여기 이제 ROC 커브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리콜 폴아웃의 번호를 시각한 거죠. 얘는 무조건 적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적을 때 우리 현실에서 정답이 모델에 맞추는 게 리콜이었으니까 리콜 값이 높은 게 좋은 모델이 되겠죠. 이게 이제 ROC 커브라는 곡선이 되겠고요. 이 곡선. 그래서 왼쪽 봉우리가 높은 게 좋은 모델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지표 AUC가 있습니다. ROC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뭔가 숫자를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AUC는 뭐냐면 여기 면적을 계산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면적값. 그래서 에어리어 언더 커브라고 합니다. 이 위쪽에 면적. 그래서 얘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같이 써요. ROC 커브랑 AUC 지표는. 사실 지금 말한 지표를 다 써야 돼요. 다. 근데 이거는 그래프 그리면 없어지는 거 상쇄되는 거니까 ROC 커브랑 AUC랑 FPR은 한 번에 되겠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F1 스코어는 구함되고 함수로 어큐러시, 프리시전, 리콜 이거 다 함수로 호출이 가능해요. 지금 이해만 정확히 하시면 되고 지금 나온 지표들은 분류 문제에서 쓰는 지표들이에요. 그냥 이것만 명확히 아시면 다른 지표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명확히 설명할 줄 아시면은 완벽해요, 완벽. 그러면 면접이나 뭐 이런 거나 실무에서 얘기 나오고 그래프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할 때 이런 용어들 명확히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굉장히 좋겠죠. 근데 사실 현업에서는 조금 이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만 얘기를 해요. 이것만. 아, 그래서 어큐러시가 얼마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큐러시가 80 몇 프로 하면은 모델이 잘못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업에서는 그런 이유가 많기 때문에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잘. 근데 어큐러시도 높다고 좋은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데이터에 불균형이 있다든가. 의미가 없습니다. 어큐러시도. 그래서 이 모든 지표를 가지고 모델에 대한 성능을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봤고, 그럼 이제 얘를 뭐 어떻게 쓰느냐, 그죠? 볼게요. 그 보면은 2번 주피터가 있을 거예요. 2번 주피터. 그냥 보죠. 예. 여기도 알고 있고 복잡한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어큐러시. 보통은 어큐러시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여기는 우리 뭐 베스트 에스티메이트랑 상속받았고 넘어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보니까 코드를 보니까 타이타닉에 대한 전철의 코드네요. 전철 코드고 밑에는 불러와서 분류하고 지금 예측 자체를 이걸 사용한 거죠. 그냥 모델을 그냥 마이더믹 클래시피어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얘는 지금 보니까 함수를 잠깐 보니까 비트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베스트 에스티메이터랑 상속받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안에 있는 프로젝트라는 함수를 보니까 MP 제로스 다 0으로 채운 다음에 성별 피처가 1이면 0, 자녀면 1로 돼 있는 커스텀 돼 있는 클래시피어 피팅을 했어요.
이걸로 모델 만들고 모델 피팅하고 예측했습니다. 정확도가 0.78. 우리 쓰는 건 간단해요. 끝이야. 사이킨란의 매트릭스. 우리가 지금 매트릭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매트릭스. 여기서 accuracy score라는 함수 가져오면 되고, 우리가 넣어야 될 건 뭐예요? 모델이 예측한 결과랑 답안지 넣으면은 몇 개 맞았는지를 내가 계산해 줄 거니까 78%가 나왔습니다. 높은 지표라고 보기 어렵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셋이 나오는데 여기는 엠리스트 데이터셋이죠. 얘는 들어오는 크기만큼 다 0으로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프레딕트 함수. 사이키노에서 로드 디스라는 걸 가져와서 엠리스트 데이터셋입니다. 이거는 경량화된 엠리스트 데이터셋이네요. 로드 디스니까 8 곱하기 8짜리. 그 다음에 타겟이 7인 거.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불로 나오니까 정답이 7인 거를 뽑아내는 거죠. 데이터 개수도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개수. 요거는 8 곱하기 8 하니까는 이미지의 크기. 그러니까 여기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데이터의 개수. 디짓 번호가 7번이면 true고 아니면 0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정답이 7번인 것만 고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진분류를 지금 해야 되니까. 이진분류를 해야 되니까. 엠리스트 데이터셋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헷갈려가지고 제가 아니나 손글씨 데이터셋에 손글씨 이렇게 1, 2, 3, 4, 5, 6, 7, 8, 9까지 있고요. 10개죠, 10개. 0도 있어. 0 없지. 0도 9까지. 다중분류 문제를 만드는 데이터셋이에요. 이미지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네모가 실제 데이터셋이랑 거의 유사해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셋이에요. 걔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근데 지금 쉐이프를 찍었으니까 이거는 데이터의 개수고 이건 지금 1차원으로 펴져서 64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셋의 크기는 8 곱하기 8이에요. 이미지가 있으면은 8비트, 8비트. 근데 넘파이를 바꿔야 되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를 1차원으로 피니까 얘가 여기로 붙고, 여기로 붙고, 여기로 붙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사진에 어떤 숫자가 써 있다 보니까 가상자리 부분은 다 0이겠죠. 흰색이니까. 내가 우주 0으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 이따 나올 수도 있어요. 이따 이제 조명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반이랑 헷갈려가지고, 한 줄을 착각하고 설명을 조금 빠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7번인 것만 지금 가져와서 걔네를 스플릿하고 답안지 가져왔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1700, 1800개 정도 되니까 여기 7번 하면 90개 정도? 90개 더 되겠네. 그죠? 어떻게 균등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얘가. 17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 17개. 그러니까 170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10등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고 쉐이프 찍어보고 데이터의 분포 0과 1. 왜냐면 지금 7번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myFake 클래시피어라는 가지고 모델 피팅하고 모델 예측하고 그 다음에 어크레스 코어 테스트 레이브의 크기 테스트의 크기 450 0과 1의 분포도를 보니까 0은 405개 1은 45 얘는 뭐 0.90%가 나왔다고 해요. myFake 여기서 근데 이거 보니까 여기 페이크 클래시피어니까 지금 이거 모든 걸 0으로 해도 정확도 90이라고 합니다.
이건 지금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페이크. 요거는 지금 예제로 보여준 거. 왜냐면 지금 다 이거잖아요.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오는 모든 거를 그냥 0으로 만들어서 바꾼대요. 근데 이렇게 해도 보여준 예제인데, 굳이 이걸 왜 만들었는지 갑자기 이상하네요. 혼동행렬부터 볼게요, 혼동행렬. 혼동행렬도 사이키너의 매트릭에 들어가게 되면은, 컴퓨터 매트리스라는 걸 인풋하면 되고, 단순히 함수 호출하면 됩니다. 인자는 뭐예요? 답안지랑 예측한 거.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 두 개가 지금 많아야 되죠. 근데 지금 페이크 배치이기 때문에 여기 45개가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뭐예요? 요거 보시면 되죠. 요거. 그러니까 지금 오답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요거. 지금 실제 true인 거를 false라고 예측한 게 45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프리시전하고 리콜도 똑같아요. 함수 똑같이 호출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단순히 프리시전 스코어, 리콜 스코어라는 거를 인풋하면 되고, 얘도 전달하는 거 다 똑같아요. 지금 전달해 보니까 어떻게 나오나요? 정밀도 빵, 지연율 빵. 왜냐면은 그 페이크 분류기니까요. 페이크 분류기. 그래서 이제 보통 지표를 다 같이 뽑으니까 이런 걸 함수로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어큐러시, 프리시전, 리콜, 커브제 매트리스까지 한 번에 가져오고, 어차피 들어오는 인자는 똑같잖아요. 테스트 정답지랑 예측한 거. 컴퓨터 매트리스 구하고, 어큐러시 구하고, 프리시전 구하고, 리콜 구하고. 리턴해준 함수 만들어주고요. 함수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또 뭐가 나왔어요? 타이타닉 데이터셋이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하도 많이 봤으니까 y 분류해서 x, y 분류하고 트랜스폼하고, 모델을 만들 때 지금 뭐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죠, 정확히. 로지스틱이 모델을 만들었어요. 얘도 이제 이진 분류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0하고 1로. 왜냐면 생존율 분석이 생존했냐 안 했냐를 예측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모델을 썼던 것 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모델로 피팅하고 예측하고 여기서 추출했습니다. 그랬더니 혼동행렬 나왔고요. 정확도 어큐러시는 86%, 정밀도 82, 지연율 77.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다고도 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이거는 모델보다는 데이터에 좀 부족한 거. 아마 이 과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높게 나온 거. 왜냐하면 타이타닉 캐글에서 하는 평가가 어큐러시로 측정을 하죠. 올리게 되면 이렇게 올려도 70%가 아마 안 나오게 책정이 될 거예요. 제가 제 기억에. 둘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데 올라가면 좋다고 말씀드렸고, 이해만 하고 있으면 이 함수만 콜에서 쓰면 됩니다. 인자 전달 뭐예요? 답안지랑 예측한 거. 쉽습니다. 프레딕트 프로바빌리티라는 함수, 프레딕트 프로바 메소드는 뭐냐? 로지스틱 모델에 접근해서 테스트 셋 넣어서 호출했죠. 근데 여기 담았어요. 그죠? 맞고 프레딩하는 거는 예측한 결과 담은 거. 요거의 쉐이프를 찍어본 거. 그러니까 확률이 리턴 된다는 거예요. 확률. probability. 쉐이프를 찍어봤어요. 쉐이프 179에 2, 179행에 2. 앞에 3개만 추출해봤다. 여기 또 인덱싱 들어가는 거. 0인지 1인지, 0인지 1인지, 0인지 1인지. 둘이 합하면 합계 뭐예요? 1입니다. 1, 1, 1, 1. 얘는 1번으로 예측한 거고, 얘는 둘은 0번으로 예측한 거죠. 둘 중에 큰 거를 이렇게 예측했다. 그래서 프로바빌리티를 볼 수 있게끔 만드는 메소드.
바이널라이저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사이킨런의 전처리, 인위적으로 2차원 배열 X라고 만들어 놓고요. 바이널라이저, 이진분류기라는 얘기죠. 스레솔드 1.1이라는 거 넣고, 기준값보다 작으면 0, 크면 1이래요. 보니까 1.1보다 작죠. 0, 0. 크니까 1. 요런 전처리하는 클래스도 존재하고요. 분류 결정 경계값, 임계값이 0.5 기반이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이진분류하는 기본 모델은 이게 머신러닝에서 뒷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모두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을 때 0보다 작으면은 0이고 1보다 크면은 아니 0보다 크면은 1로 하겠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임계값을 0.5라고 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로지스트 회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지스트 회기에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도 그런 똑같은 기능을 제공하니까 임계값을 여기는 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5보다 작으면 0인 거고 0.5보다 크면은 1로 하겠다는 거예요. 생존율을 분석을 할 때. 행 전체 첫 번째. 얘는 그 행은 다 곱해서 있던 걸로 하고 일렬로 구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두 번째 컬럼. 파지티브 클랩스 하나만 뽑아내겠다. 그리고 바이널라이저를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되고 여기서 객체 만들어주고 모델 피팅 그 다음에 트랜스폼으로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지표 뽑아보기. 아까랑 뭐 다른가요? 좀 올라갔나? 86, 82, 77. 똑같은 것 같은데, 맞죠? 똑같죠? 82, 4. 똑같고. 왜냐면 아까, 이게 왜 똑같냐면 아까 로지스트역의 모델을 사용했잖아요. 우리 모델 만들 때. 걔를 써서 그래요. 이번에는 임계값을 바꾸다는 거예요. 0.4보다 작은 거는 0으로 예측하고 0.4보다 큰 거를 1로 예측하겠다. 좀 달라지겠죠. 전체적으로 성능이 조금 바뀌었어요. 정밀도는 낮아지고 또 재현율은 올라가고. 그죠? 어큐러시는 아까 86이었는데 82로 또 낮아졌고요. 낮추니까 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번에는 스레솔드를 구성을 해가지고 돌렸어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돌면서 이제 각자 이 임계값일 때 모델을 만들고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지표를 뽑아내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왜 길어서 내가 출력을 안 했나? 네, 아까 우리 ROC 커브는 이렇게 가져옵니다. 네, 프리시전 리콜 커브 곡선을 쓰는 걸 말을 하고 있고요. 적용된 것도 시약화는 좀 빼고 볼게요. 스레솔드 샘플 5개 샘플 리콜 했더니 다 1111 임계값 뽑았고 임계값에 따른 정밀도랑 재현율을 뽑았어요. 자, 왜냐면 지금 값을 슬라이싱해서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프를 볼게요, 그래프. 이거는, 서로 트레이드 오프 하다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프리시전이 높을수록 리콜은 작아지고, 리콜이 높을수록 프리시전은 작아지고, 트레이드 오프 하다라는 거를 반비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프고, F1 스코어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트릭에 다 있어요. 매트릭 F1 스코어 추정했는데 0.79 전달 다 똑같아요. 문제는 0.7966 이것도 조금 낮은 숫자. 그래서 아까 우리 있던 지표 뽑아준 함수에 얘를 추가시켜줬어요. F1 스코어까지 추가시켜서 뽑아본 거. 그래서 임계값일 때
총 지표를 보여주고 있죠. 어디가 제일 성능이 좋은가요? 임기값이 0.6일 때 성능이 좀 좋죠? 근데 이제 아까 정확도 위주로 봤고 전체적인 거를 좀 고려하면 그래도 얘가 제일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임기값이 0.6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ROC 커브랑 AUC 같이 쓴다고 말씀드렸고 얘도 여기 써있죠. ROC 커브.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거 ROC 커브가 아니고 얘는 이거 프리시전 리프 커브. 서로 트레이드 오프 하다는 거. 이거 말씀드리고 ROC 커브는 이건데 얘는 AUC랑 같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얘도 뭐 레이블 값이 1일 때 예측 확률을 뽑아오고요. 저장시킨 다음에 그래프로 그려보는 게 낫겠죠. 요거는 RC 커브 여기 데이터랑 예측한 거. 뭐 임계값이랑 FPRS, 뭐 TPRS 여기 있는 값 지정해주고 라벨 달아주고 그린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더라. RC 커브. X는 FPR이었죠. FPR이었고 Y축은 리콜이나. 왼쪽 봉우리가 뭐 올라오긴 했는데 정말 이제 이상적인 애들은 거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돼 있다가 여기만 이렇게. 네, 이런 데이터는 거의 없고 왼쪽 봉우리가 이렇게 높아야 좋다. 여기서부터 여기 면적 계산한 게 AUC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AUC 값이 89로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에다가 여기까지 추가한 거. 계속 지금 지표에다가 추가해서 제가 아까 했던 모든 지표 분류 관련된 거 다 뽑을 수 있도록 만든 거. 그래서 이제 여러 함수들은 한번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쓰시면 좋겠죠. 분류 문제 풀 때는 매번 구현 안 해도 여기에는 지금 기본값들도 정의가 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런 거 쓰면은 좋고 이렇게 지표에 대해서 볼 수 있게 얘기 좀 볼게요. 나왔습니다. 이진 분류 문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다루고 있으니까 정답이 보통 0과 1 중 하나죠. 이진 분류라는 거. 문제가 1일 확률이 출력이 되고 0.5 이상이면 1로 판단합니다. 0.2 이하면은 0으로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진 분류 문제를 회귀로 해결할 수 있냐. 선형회귀에서 이상치가 약하기 때문에 분류 문제는 잘 동작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로 계속 긋는다고 하면은 얘는 지금 뭐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x에다가 w 플러스 b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 문제에서도 회귀 문제. 그러니까 분류랑 회귀랑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류를 우리가 회귀로 풀 때, 왜냐면 선을 잘 그으면은 분류할 수 있는 거니까. 선형회귀만으로는 이런 이상치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회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로지스틱 회귀다. 분류 차트에서 다루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선형회귀는 직선을 사용하자, 직선. 위에 있는 것처럼. x는 wx 플러스 b. 하지만 직선은 이상치를 분류할 수가 없다. 우리가 원하는 값은 0 아니면 1이잖아요. 이진분류니까. 직선으로 예측을 한다고 하면 0보다 작거나 1보다 크기 때문이요. 맞죠? 기울기 때문에 1보다 크고. 그래서 로지스틱에서는 시그모이드를 사용한다.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 그냥 외워두세요. 로지스틱에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한다. 시그모이드가 뭐냐? 이렇게 S자를 그리고 있는 상당히 좀 우아하게 생긴 곡선이 되고요. 여기에는 X값이 작을 때는
0으로 수렴하게 되고, 여기에 클 때는 1에 수렴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 넣게 돼도 0이나 1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값 자체를 0하고 1 사이로 추출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값이 오더라도 시그모이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 x값이 뭐가 오든 간에 0과 1 사이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기준점은 0.5예요. 0.5.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서 0.5보다 작으면은 0인 거고 0.5보다 크면은 1로 예측하면 됩니다.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 끝이에요. 끝. 그래서 여기 뭐 코스트 펑션 비용 함수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회계에서 쓰는 지표예요. 지표. 여기 나오니까 그냥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 실제값, 실제 Y에서 예측한 거. 실제값은 뭐예요? 우리 그래프 보면 여기 점 찍혀져 있는 스캐터들이 실제값인 거죠. 예측한 거는 요 손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 실제값에서 얘를 뺀 거를 제곱한 거. 제곱하고. 앞에 지금 보면은 n분의 1이 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평균 낸다는 거예요.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여기 제곱한 이유는 음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끝이고, 여기에 지금 나와서 설명을 드린 건데, 여기에 손실함수고, 여기에 경사광법입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거의, 메인이에요, 메인. 어떻게 이제 횡렬을 곱셈하고, 성능을 측정하고, 손실함수를 줄이는. 그래서 실제값에서 예측값 빼고, 제곱한 다음에, 그 개수의 평균. 원래는 RSS라는 것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잘 사용을 안 해요. 얘는 평균 낸 게 아니고 실 차이만 계산해서 더한 거가 이 값이고요. MSE는 mean squared error잖아요. mean squared error. 평균 제곱 곱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회귀 문제의 성능 측정한 지표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애는 우리가 분산해서 표준 편차 구하는 것처럼 루트만 씌운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루트 mean squared error 평균 제곱근 편차 얘를 조금 더 러프하게 만든 거죠. 제곱근을 취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오차 났던 단위를 원래 되돌리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회귀 문제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지표예요. 본의 아니게 회귀가 나왔는데 네.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시그모이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MSE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그모이드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이거는 그래프를 나오긴 합니다. 경사광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딥러닝에서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연구할 사이 예측값. 네, 뭐 구하는 공식이 나온 거. 여기 로지스틱이 끝이에요. 또 일반적인 이제 선형회기는 요지표를 사용을 했다고 하면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시그모이드를 활용을 하고 얘는 직선이고 얘는 위에 숫자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코트함수 우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거를 사용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로지스틱이 나와서 설명드렸고 로지스틱 회귀 예제를 한번 잡아볼까요? 너무 이제 실제 예제 안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새로운 거 한번 해보죠. 3번 예제가 있을 거예요. 3번 예제 볼까요? 인기현 당뇨병 예측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요 예제가 들어있어서 그리고 지금 우리 했던 거 지표들 여러분들 라이브러리 보면은 이제 모르는 거 없죠? 여기 딱 봤을 때 넘파이 판다스 메프라리 말고 이것도 배웠고 지표 2개
스탠다드 스케일러, 표준화 스케일러구나 알고, 뮤직 되기는 지금 우리가 쓸 거, 지금 배웠으니까. 얘는 사이킷런의 리니어 모델에 들어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한번 우리 잠깐 살펴볼게요. 피마 인디언 단목병 예측이래요. 이 세트는 원래 어떻게 돼 있고, 당뇨병을 앓고 있는지의 여부를 진단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피마 인디안 뭐 유산을 가진 21세 여성에 대한 자료다. 여기서는 아웃컴이라는 게 이제 Y가 되는 거죠. 즉 예측 변수라고 나오니까 피처를 보니까 9개가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뭐 포도당, 혈압, 피부 두께, 인슐린 뭐 이런 거 조금 어려운 피처가 있지만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질병 관련된 데이터셋이고 공부할 때 많이 쓰는 데이터셋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이게 아마 당뇨병이 인슐린 어떤 수치랑 좀 연관이 있죠. 그래서 당뇨병을 예측하는 게 되겠고 그 데이터셋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아웃컴이라는 걸 보면 0이 음성이고 1이 양성이에요. 근데 얘는 실제 환자에 대한 데이터셋이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음성이 500, 그 다음에 양성이 218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포를 찍었을 때 결측이 없고요. 피처 개수 9개, 그 다음에 플로트 형태 2개 있고 나머지 인트 다 수치형 데이터다 볼 수 있고 뭐 혈압, 피부 두께, 인슐린, BMI 뭐 몇 개, 나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건 뭐야? 첫 번째 건 뭐죠? 1번 포도당? 포도당 얘기하는 어느 정도 피처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어요. 우리 그럼 전에 만들어 놓은 함수 똑같죠? 이 가져와서 갖다가 복사 쫙 해주고요. 그래서 지표를 구하는 함수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아까 프레시전 리커 커브 그린 거. 그다음에 전처리를 좀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하도 많이 했으니까 아시겠죠? X랑 Y 분류해 줘야 되니까 아웃컴 떼서 Y에 넣어줘야 되겠죠? X는 제외해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스플릿 시켜주고요. 여기 약간 처음 들어가는 옵션이 있어요. 이제 뭐 확률적 기법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예요. 확률적 기법, 그러니까 데이터를 약간 조금 더 고급적으로 확률적으로 하겠느냐 그 분포에서 그 옵션 그냥 Y로 주고 오지 특유의 모델 만들었어요. 솔버에서는 우리 이 종류가 몇 개 있긴 한데 이거 디포트 쓰이면 됩니다. LIB 리니어 우리 모델 객체 만들었고 모델 객체 피팅하고요. 만든 걸로 예측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프로바빌리티 뭐하냐 테스트 셋에 대해서 행 전체 그 다음에 1번열 그 다음에 지표 뽑기 위해서 여기에 전달했습니다. 3개 그랬더니 조금 데이터가 몇 개 나왔고 정확도가 77, 71 크게 좋아 보이진 않죠. 알폰 스코어 AUC 이런 식의 지표가 나왔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트레이드 오프한 관계 볼 수 있도록 그래프를 찍어봤더니 딱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특징을 좀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프리시전이 갑자기 여기서 쭉 떨어지죠. 여기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로. 어느 지점을 통해서 그래프가 쭉 떨어졌어요. 어느 지표가 떨어졌냐면 프리시전. 프리시전은 뭐라 그랬죠? 모델이 예측한 거죠. 모델이 예측한 거. 모델이 예측한 건데 현실 데이터에서 맞는 비율. 그렇죠? 모델 예측 결과가 이 이후로는 조금 성능이 쭉 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약간 지점을 좀 확인해놓고. 그러니까 뭔가 모델을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디스크라이브로 봤습니다. 다 수정 데이터였으니까 한번 살펴봤어요. 쭉 살펴봤는데 이걸 딱 보고 이상한 걸 딱 보이시면은 굉장히 데이터 통찰을 잘 하십니다. 칸이 크냐. 근데 이런 거야 살짝 도메인 지식이 살짝 있어야 되겠죠.
일단 뭐 다 0000이 있고, 인포를 보면은, 인슐린, BMI, 나이, 지금 뭐야? 나이도 되게 젊고. 저는 지금 오랜만에 봐서 잘 안 보여요. 이거 봤을 때는. 네,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글루코스라는, 이게 아까 뭐였지? 포도당이었나요? 네, 포도당. 포도당. 포도당을 봤더니, 나름 뭐 정균표를 띄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포도당. 평균이 120. 그러니까 조금 높은 쪽에 조금 쏠려 있죠. 이게 이 수치가. 그래서 조금 이번에 데이터 전처리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걸 보였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셋 원본을 보니까 지금 다 뭐예요? 이거를 발견하셨어요. 우리 수치가 있는데 검사했는데 0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그죠? 이거 있고 이거 뭐 안 한 거겠죠? 뭐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는 거잖아 몸에. 그죠? 그 지표를 지금 캐치를 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검사를 한 거예요. 검사. 포도당, 혈압, 피부 두께, 인슐린, BMI에서 요 피처들에서 0인 것만 검사하기 위해서 얘를 그냥 리스트로 일단 만들어주고 얘 전체 개수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래서 0인 거, 피처가 0인 거, 0인 걸 세고 얘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지금 조사해 본 거예요. 건수는 5개. 이게 되게 많죠 지금. 피부 두께가 0이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지금 있죠. 되게 많죠. 0이 건수가 되게 많아요. 인슐린에서 특히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죠. 314건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원본 자체가 전처리를 안 하고 와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전처리를 안 하고 와서. 확인을 안 하고 들어왔어. 그리고 도메인 특성상 이런 값들이 0이라는 거는 약간 데이터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의료 데이터인데. 그거를 확인해 본 거.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이 0인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데이터 전처리 기법에서 일단 데이터 적잖아요. 적은 경우에는 이 막연히 날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날릴 수가 없어. 왜냐면 데이터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책을 정한 거죠. 평균 값으로 대체를 해보겠다. 정책을 정하고 해당 값들을 리플레이스 0을 평균 값으로 대체하겠다. 각 피처들에 대해서. 그래서 XY 지금 대체한 거 다시 뽑은 거죠. 다시 뽑고 표준화 스케일링 적용하고 스케일링 적용했으니까 피 트랜스폼을 한 번 호출할 수 있죠. 스케일링 된 거를 넣었어요. 데이터셋 쪽에서 다시 만들고 모델 다시 만들고 다시 예측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처리를 하고 다시 확인한 부분. 전체적으로 올라갔죠. 아까는 맞아요. 정확도가 80이 안 됐던 걸로 생각하는데 조금밖에 안 올라갔죠. 뭐가 많이 올라간 것 같지 않고. 그죠? 마음에는 아직 드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 정도 수치를 갖고 분류가 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이널라이저를 가져와서 전처리 도구 테스트랑 프레드 포플레이트랑 스레시홀드까지 넣었어요. 수치를 넣는 수치.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커스텀 할 건가? 0.3부터 0.5. 그러니까 0.3 이하면 0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 프로버빌티가. 다음에 얘는 뭐 0.33 이하면 0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준점 임계값을 좀 변화를 시켜줘서 확인을 해본 코드가 되는 거죠. 쭉 뽑을 돌려보니까 별 차이가 없죠. 뭐 작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0.48로 48. 얘가 제일 좋게 나왔나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재현율도 높긴 한데
이건 좀 낫고 얘보다. 폰 스코어나 이런 거 고려해서 얘를 정한 것 같죠? 사파리 때. 그래서 얘로 다시 만들어주고, 얘로 피팅 트랜스폼, 우리 스탠다드 스케일로 적용된 거 만들어놓고, 행 전체 어레이 1일 거, 그 다음에 맞게끔 방어하죠. 그래서 이걸로 다시 평가해서 만들어 놓은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렇게 이제 좋게 나오지 않은 이유는 데이터셋 자체가 일단 없고, 조금 전처리 기법이 이런 거 좀 커스텀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이런 이진분류 문제도 이제 다른 모델이랑 조금 해서 해보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로지스틱이랑 의사결정 틀밖에 안 했기 때문에 뭔가 지금 확연히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이렇게 어느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지금은 이제 다 골라서 비교를 해줘요. 모델별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좋게 나오는 거 쓰셔도 무방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조금 연원 뎁스까지 와서 이제 보는 거고요. 지금은 약간 그런 게 있다는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조금은 되긴 한데, 이건 조금 자세히 좀 볼게요. 설정을 보니까. 그래서 사이킨런의 데이터셋을 제공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및 적재, 생성하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한 함수들이 있어요. 패치라는 게 붙으면은 다운로드를 적재한다. 그러니까 파일로 저장이 되는 얘기예요, 여기에. 로드라는 거는 그냥 로드만 하는 거야. 메모리에 로드한다. 변수에 로드라는 거. 다운로드 행위가 없고요. 메이크로 시작되는 거는 이제 뭐 생성하는 거야, 생성. 테스트 샘플 어떤 원파이 모양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현업에서는 이렇게 내장 데이터셋 쓰진 않지만은 공부할 때는 굉장히 좋다. 사이키는 유티스의 번치라는 객체는 딕셔너리라고 생각이 돼요. 딕셔너리. 여기서는 패치 언더바 오픈 ML이라는 거를 가져왔죠. 오픈 머신러닝 얘기하는 거예요. 오픈 머신러닝.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이 데이터셋 패치로 가져왔으니까 다운로드하고 적재가 될 거고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실행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귀찮다고 안 하시면은 몇 개 안 돼요. 나중에 이거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본인이 할 줄 모르면 의미가 없죠? 데이터셋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은 엠리스 데이터셋은 6만 장이에요. 6만 장. 얘는 이제 원본을 로드하는 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지금 밑에 이제 함수들이 막 구동이 되고 있죠. 다운로드 받는. 그래서 손글씨 분류 데이터셋이 정식 명칭입니다. 이 데이터셋에. 조금 시간이 걸리네. 다운로드하고 로드가 됐고 파일 형태로 떨어지지는 않네요. 객체로 떨어지고. 그래서 타입 찍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보면은 번치라는 객체고요. 이렇게 이제 두 개 있다 곱하기 두 개짜리는 우리 알듯이 딕셔너리 형태의 매개변수 가변 인자를 받는 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딕셔너리 구조가 되고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서 잠깐 찍어봤지 데이터 타겟, 뭐 피처 네임스, 타겟 네임스 이런 것들이 있고 얘네는 키스로 뽑으면 되겠죠. 키스로. 다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필요한 것만 데이터랑 타겟 그러면은 데이터는 X로 들어갈 거고 정답은 Y로 들어가게 되겠죠. 대소문자 여기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데이터 로드하고 나서는 찍어봐야 돼요. 찍어봐야 돼요. 항상 개수랑 형태 반드시 찍어봐야 됩니다. 7만 장, 7만 개 이미지이고 여기는 704라고 나와요.
지금 얘는 굉장히 친절하게 1차원으로 돼서 나온 거예요. 넘파이로 돼 있는, 객체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 28 곱하기 28이니까 원래는 요런 이미지였어요. 28 곱하기 18짜리. 요런 데이터 셋이고, 그러면 여기 28개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도 28개 있고. 각각 값은 뭐예요? 0부터 255로 구성되어 있는 값이죠. 한 픽셀에 대한 거. 얘를 이렇게 다 이어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차원으로 바꾼 거죠. 곱해서 지금 4로 보기 좋게 조금 가공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원파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답안지 개수 확인했죠. 이거 Y0이니까 뭐예요? Y0이니까. 첫 번째 정답지의 답 지금 본 거죠? 정답지는 1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7만 개. 그러니까 데이터 잘 로드가 됐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순서대로 볼게요. sum digits라는 건 x0. x0이면은 이제 x에 0이면 어떤 1차원 데이터가 있을 거고, 요렇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784개의 픽셀 값이 있다는 거죠. 얘가 뭔지 모르겠고, 얘를 지금 로드에서 집어넣은 거, sum digit. 플랫 디짓이라는 함수에 얘를 전달한 거예요. 얘 형태 뭐예요? 얘 형태 뭐예요? 1차원이잖아요. 1차원 배열이죠? 받아서 얘를 리쉐입 한다. 28 곱하기 28.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 1차원은 그림으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얘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28 곱하기 18로. 다시 이 형태로 돌려놓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미지 파일을 보고 싶어서. 다시 바꿔놓고 plt imshow 화면에 보여주는 거. 이미지에 띄워라. 28 곱하기 18짜리. 칼라맵은 그냥 바이너리. x축은 5% 아무것도 표시 안 하겠다. 띄워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시면 5라는 숫자가 이렇게 들어있죠. 이미지랑 이 벡터를 조금 유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확실히 이해를 해서. 그래야지 이미지랑 벡터랑 차원이랑 넘파의 배열 행렬이 한꺼번에 이해가 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0번. 어쨌든 첫 번째 데이터셋은 5다 5. 정답 아직 모르지만 5죠? 5 맞겠죠 이거? 이상 숫자가 너무 좀 이상해 보이네. 정답 찍어봤어요. Y여건 5번 5라고 하죠. 맞고. 이번에는 조금 보기 쉽도록 인업레이트를 통해서 100번까지 그려보도록 하고, 서브플랫이니까 10 곱하기 10 행렬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증강시키면서 플랫 디짓이니까 실제 들어있는 데이터셋에 100개를 시각화해라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옵션들 들어가 있어요. 얘는 위드 스페이스, 뭐 하이트 스페이스, 간격 없이 이 간격을 주게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엣지가 좀 들어가겠죠. 이런 것도 옵션 조절해 보면서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위에를 제가 뭐 실행을 안 했나요? 웰플랄리브 임포트 안 했구나. 위에 제가 임포트 안 한 것 같죠? 얘는 안 한 것 같아. 얘는 이따가 나오면 하고. 뭐야, 플랫빛이 아까 하지 않았나요? 얘도. 여기 있었네, PLT.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표시는 안 될 거지만, 조금 간격이 주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뭔가,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편하신 걸로 보세요. 미안해. 원래가 난 것 같아요. 너무 약간 간격을 주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원본 크기에 조금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숫자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0번 인덱싱 1번,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00개를 지금 꺼내서 본 겁니다. 그래서 송글씨 데이터들이 정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진짜 송글씨 같죠? 송글씨 같아요. 이렇게 데이터셋 원본.
로를 공개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슬라이싱 기법으로도 데이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6만 번까지 X 데이터하고 얘는 6만 번부터 7만 번, 만 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답안지도 LP 시켜주면 딱딱딱딱 들어가겠죠. 항상 스플릿하고 나면 개수 체크, 스플릿을 해줍니다. 그래서 트레이셋 6만 장, 테스트셋 10,000장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진분류기 오늘 좀 다뤘으니까 이진분류. 근데 지금 우리 엠리스 데이터셋은 이진분류기 하는 데이터셋인가요? 이진분류기 아니고 얘는 원래는 다중분류를 하기 위한 데이터셋이죠. 왜냐면 답이 0부터 9까지잖아요. 10개, 10개. 0과 1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얘를 커스텀을 해가지고 한 가지 숫자만 뽑은 다음에 걔가 맞냐 아니냐를 만들면은 이진분류 문제를 변화를 시킬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데이터셋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데이터셋이에요. 이게 분포도 잘 돼 있고 퀄리티도 되게 좋아서 공부하기가 좀 많이 좋은 데이터셋이라서 이렇게 조금 변형을 해서 이진 문제를 공부할 때도 써요. 네, 다른 데서는 이렇게 쓰는 기법이 없는데 이 자료에서는 좀 이렇게 씁니다. 근데 알아주면은 이렇게 통찰하는 데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문제를 볼 때도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해봤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 5만 뽑아내가지고 우리 6만 장, 만 장 있었잖아요. 숫자 5만 뽑아내가지고 걔가 숫자 5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진분류 모델을 만들면 될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 따는 시간에 많이 했던 불 인덱싱을 사용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변수명도 조금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주고요. 트레인 5 Y 트레인 셋에서 5인 거. Y 트레인이니까 뭐예요? 정답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답지. 정답지는 숫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으니까 5인 것만 담아서 여기 넣고 지금 이제 불 인덱싱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true, false로 리턴이 됐거죠. 첫 번째 거는 우리가 true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얘는 true라고 나오고 적중되는 건 true라고 바뀌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 나중에 뽑아서 인덱싱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숫자 5인 것만 우리가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길이와, 이거는 왜 찍었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뭐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0이면 아니고 1이면 맞는 걸로 예진 분류를 세팅해 놓고 여기서도 이제 다른 모델을 좀 사용을 했어요. 처음 얘도 이제 보니까 SGD 분류기라고 얘도 이제 모델 이름이고 리니어 모델이 존재합니다. 얘는 이제 보면 SGD가 Stochastic Gradient Descent 확률론적 경사강법 모델이에요. 그 분류기를 사용할 거고 머신러닝 모델 사용하는 거는 그냥 그 클래스 갖다가 쓰면 돼요. 다른 거 없이. 만들어주고 그냥 피팅해주고 트레이셋 넣어주고 답은 지금 우리가 5번으로 뽑아낸 거만 해놓은 거죠. 트레이는 우리가 아직 분류 안 해놨잖아요. 트레이는. 모델 만들고 모델 피팅 데이터가 좀 되고 여기는 얘는 이제 경사강법을 사용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래서 모델 만들었네요. 모델 만들어졌고 메모리에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됐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요 객체에 접근하게 되면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얘로 예측해봤어요. 썸디시는 아까 5짜리죠. 5. 우리가 여기 5라고 집어넣은 거니까. 그런데 지금 얘로 해놨으니까 답은 true, false로 나올 거예요. 예측해보니까 true라고 하죠. 숫자 5 예측했는데 숫자 5가 맞다. 그죠? 왜냐면 지금 모델을 이진분류 모델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성능 측정. 오늘 저번 시간에 했던 것도 교차 검증도 나옵니다. 그래서 모델 셀렉션에 크로스베이드 스코어 호출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 모델 X, Y 크로스베이드 숫자 지표 던지면 끝나요. 한 줄 써도 지표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교차 검증은 어떻다고 했어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데이터셋이 많기 때문에 좀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셋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차 검증 자체가 일단 또 데이터셋을 계속 교차하면서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걸립니다. 개인으로 같아요. 무슨 것 같은데. 우리 이 내용은 우리 다 했었죠? 안 했었나? 첫 번째 교차 검증했을 때, GPO 두 번째 했을 때, 세 번째 했을 때 굉장히 성능이 좋게 나오고, 보통 이제 여기를 언파이 민으로 평균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조금 달라진 이유, 라이브러리들 버전, 그리고 알고리즘. 그러니까 파이썬 버전에 깔리는 라이브러리 버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버전이. 지금 코레이브 3.10 버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깔린 사이키는 라이브러리들.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자체가 확률적, 무작위성, 데이터셋을 셔플을 한다던가 랜덤 스테이트를 시행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는다. 그 다음에 스레드 문제, 프로세스 문제. 나중에 이제 뭐 나오시면 엔잡스라는 거를 마이너스 1로 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모든 CPU의 코어를 활용해라. 약간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레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데이터마다 동기화되는 시점이 달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딕셔너리 형태나 세트 항목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파이썬 딕셔너리는 3.7인가요? 그 버전부터는 원래 순서 보장을 해주죠. 전에는 보장이 안 됐어요. 딕셔너리도. 세트는 아직도 순서 보장이 안 되죠. 그래서 세트 같은 경우에는 실행할 때마다 자료 순서가 바뀝니다. 그런 경우에 예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차익렬. 무차익렬이랑 혼동익렬 말하는 거예요. 혼동익렬. 일단은 여기서도 크로스 베리에이션 수행하는데 아까 위에랑 위에도 걸렸구나. 이거가 동작을 하나? 아하. 연수가 좀 다르죠? 돌려야 되나? 돌리고. 아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으니까 다 돌려볼게요. 오늘 여기 아까 나왔던 거 그대로 나온 거 볼 수 있어요. 이쪽이 정답들 얘기하는 거죠. 정답들. TNFP, FNTP. 참 음성 개수.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이게 맞죠. 그러니까 뭐 true, negative, 그죠? false, positive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참 음성 개수. 오가 아닌 애를 오라고 예측한 거. 정확하게 예측한 거. 오가 아닌 애를 참 음성 개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마지막 거. 참 양성계고. 오라는 얘를 오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거. 뒤에는 이제 모델 입장을 얘기한 거고, 앞에는 진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의 기준으로 확실하게 안 헷갈리게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뭐 리콜 이런 것도, 리콜 프리시전도 가끔 문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표기해놔서 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시험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기준을 갖고, 이 용어를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프리시전 스코어와 리콜을 찍어보겠습니다. 프리시전 스코어. 정밀도 찍어봤더니, 근데 우리 지금 이진분류 모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테스트 이거니까. 84% 프리시전. 여기 위에 이제 주석은 아까 PPTN 이거 계산해서 쏘는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재현율이 조금 낮기는 하죠. 정밀도에 비해서. 실제 정답인데, 실제 정답을 모델이 맞추는 경우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모델 예측한 결과가. 레퍼런스 코드 찍어보고요. 77. 우리 트레이드 오프 그리는 거, 상호
트레이드 오프 관계. 그래서 여기서 아까 SGG 분류기를 사용했으니까 디시전 펑션 메소드를 결정함수로 사용한다. 각 샘플마다 점수를 계산하고 기본이니까 빵이다. 그러니까 0보다 n은 작으면 음성, 0보다 크면 양성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시그모이드랑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죠. 왜냐하면 결정함수가 있기 때문에. 각 샘플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얘가 이제 확률론적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스스로 쪼개요. 이제 그때마다 얘가 이제 스코어를 계산하는데, 아무튼 결정함수를 통해서 0보다 작으면은 값을 얘는 음성으로 보고 0보다 크면 양성으로 판단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진분류 트루 폴스를 구분하는 문제니까. 여기는 안 찍을게요. 시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지리왕이라는 거고. 아까 프리시전 리콜 커브 둘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표현해 주는 거. 여기는 결정관계 얘기값이라고 약간 고급적인 약간 기법인데 그냥 뭐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자주 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 몇 퍼센트를 통과하냐 이런 걸 좀 보고 싶어서 쓰는 기능이기는 해요. 그래서 6만 1개의 정밀도 맞으면 그래서 뭐 1을 추가해가지고 6만 1개의 재현율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개수를 지금 확인해 보니까 6만 1, 6만 1, 스웨솔도 6만. 스웨솔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모두 있다. 중요한 건 요 그래프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성립을 하고 있고, 스웨솔드를 아까 위에서 3,000으로 준 것 같은데, 3,000이 3,000. 결정명이니까 3,000으로 주고, 그 지점을 표시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3,000개일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약간 추측하는 기법입니다. 많이 쓰진 않아요. 이런 방법도 있더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이 그래프 그리는 게 더 중요하겠죠. 서로 반비례하니까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나오고 있고요. 3,000개일 때 그 지점을 정해놓은 거고. 그때 프리시전은 뭐 0.9 얼마가 될 것 같고, 그때 이렇게 그런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굳이 90%가 되는, 프리시전이 90도가 되는 분류기를 만들 때, 사실 이런 경우는 많이 쓰진 않긴 하는데, 그거를 만들어보는 약간 그냥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시전이 90으로 만족하는 구간을 어그리게이션 맥스로 찾았어요. 그러면은 인덱스를 반환해 주잖아요. 어그리게이션 맥스 함수가 인덱스를 골랐으니까 그 안에 값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지점을 확인해 보니까 1805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임계값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임계값 지금 여기 넣어놨으니까 얘를 넣어놓고 실제로 검증을 해봤더니 진짜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약간 검증하는 거죠, 지금. 검증. 여기 구간을 구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90%가 되는 구간, 프리시전이. 그때가 1800 몇 개라는 거예요. 여기 갔어. 여기. 그래서 모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는. 그래서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90으로 마치 조금 뭐 괜찮은 모델 좀 보여요. 프리시전 스코어 봤을 때. 근데 그때 재현율을 봤어요. 리콜을 확인해 봤더니 61이래요. 이러면 좋은 모델이 아니라고 했죠. 둘 다 높아야 좋은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한쪽만 높다고 좋은 모델이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재현율이 낮기 때문에 오답이 나올 확률이 좀 높겠죠. 이번에 아웃시 커브, 저번에 아까 했던 거, 아웃시 커브. 매트릭스에서 아웃시 커브 가지고 똑같이 데이터 넣어주고요. 네, 그래프 그리는 부분. X축은 펄스 파티브 레이트, 폴아웃. 위험한 거라고 했었잖아요. 위험할 수도.
실제 답이 아닌데 모델이 답이라고 예측한 거. 여기 y는 리콜. 그래서 왼쪽 봉우리가 높은 게 좋은 거고, 이 안에 있는 면적은 AUC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UC를 보니까 0.96. 굉장히 뭐 좋은 모델이죠. 나쁘진 않고. AUC 96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밑에 있는 부분들은 또 우리가 앞으로 조금 다뤄볼 모델. 그러니까 트리, 의사결정 트리가 모인 거. 나무가 모이면 숲이되죠, 숲. 그러니까 여기서 랜덤 포레스트라고 나오는 거예요. 걔를 사용을 해봤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임포트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버리는 거죠, 모델에.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 얘는 결정 함수를 사용한다고 해요. probability, proba, predict probability. 얘는 결정 평균값 0.5를 사용한다. 0.5보다 확률이 나오잖아, 얘는. 얘는 결정 함수가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0.5보다 크면은 양성이라고 판단하는 거고, 0.5보다 작으면은 음성이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결정 함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웃풋이. 그러니까 결정 함수죠, 이름이. 결정 함수. 랜덤포레 부르기는 얘를 사용한다. 그래서 약간 모델마다 이런 거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래 걸리니까 패스하고 결과만 볼게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0의 확률, 1일 확률이죠? 첫 번째 데이터셋이 아까 5일 확률 83%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 알고 있죠? 첫 번째 0번 인덱스 했을 때 얘가 5였다는 것을 맞는 거죠. 그래서 포레스트의 생 전체 1번. 여기서 1번 뭐예요? 얘 뽑는 거잖아요, 얘. 맞죠? 여기 접근해가지고. 행 전체 0번, 0번요, 1번요, 1번요 뽑았습니다. 양성인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죠. 양성인 확률을 가지고 들어가서 프리시전 리콜 커브를 다시 그려보고. 아까 만들었던 모델 SGD인데 지금 C로 나왔네. 얘랑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어떤가요? 지금 랜덤 포레스트는 거의 뭐 여기 뚫었어요.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모델인데. 네. 근데 왜 데이터셋이 좋아서 그래요. 데이터셋이 좋아서. 현실 세계에서 이런 모델을 만든다면은 엄청난 모델 개발자가 될 겁니다. 여기 거의 완벽한, 거의 왼쪽 보호를 뚫었어요. 완벽한 모델.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가 훨씬 좋다. 아무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SGD 분류기보다는. 근데 이제 뭐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진 분류밖에 안 하니까. 이진 분류밖에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가 훨씬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둘이 프리시전 리콜까지 비교를 해봤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지금 보면 이런 거는 현존하지 않는 모델 같아요. 둘 다 막 거의 정점을 찍었으니까 제가 이런 게 있다고 했죠. 이렇게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이상적인 예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것도 한번 지표를 찍어봤어요. 지표를 찍어봤더니 F1 스코어도 92, AUC는 거의 99.8 뭐 이렇게 나오죠.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리코는 좀 낮게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만 만드시면은 완벽한 모델을 만들게 되실 거예요. 지금은 숫자 5로 랩미스 모델에서 숫자 5만 가지고 이진 분류기를 만든 거고 원래 이 데이터셋으로 만드는 문제는 이 밑에 부분이 될 거예요. 밑에 부분. 네, 지금 또 다른 모델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